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킥 1일 명예 편집국장입니다.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추웠는데요.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네, 택시가 수고를 했는데요. 택시 타고 오셨구나. 네. 보통은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오늘은 택시를 탔습니다. 아, 예. 택시도 많이 이용해 주셔야 돼요. 네, 택시 기사분이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쵸. 너무 손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연말이 너무 쓸쓸하다고. 예, 추울 때라도 좀 택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커버 스토리로 2030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셨던데요. 좀 쉽지 않은 주제 같은데 커버 스토리를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요즘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울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우울증 경험을 갖고 있는 20대 작가가 그런 또래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는 또래들을 인터뷰해서 예. 다뤘고요. 그래서 표지 제목을 보면 네. 2030 여성 우울증 미투라고 돼 있어요. 밑에 아래 보면.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기사를 표지작을 다뤘습니다. 네, 우울증도 미투가 있네요. 그 블루죠. 이 파란색이 그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 네, 컬러로 색깔이죠. 쫙 돼 있고요. 여성분의 얼굴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는 이번 주 커버 스토리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쓰셨네요. 대규모 웹 조사를 또 하셨다고요. 네, 어떤 일종의 대화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저희는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261개 문항을 네. 가지고 웹조사를 했고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5월에 이런 대규모 웹조사를 하고 3부작으로 기사를 나갔어요. 5월에 했던 조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 한국은 왜 방역에 성공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예. 이번에는 그 이상의 이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어떤 것들이 궁금했는가 하면은 방역전에서 가장 큰 희생은 누가 치렀나? 네, 사회는 누구의 희생부터 돌봐야 하나?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예,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시사인의 표지를 보면 태극기를 두른 명백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한일 비교를 하셨어요. 이게 한국과 가까운 건 중국도 있고요, 대만도 있고, 그다음에 좀 멀지만 유럽이나 미국도 있는데 한일을 직접 비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은 그 조사 결과가 과연 네. 한국 특유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어쨌든 비교가 필요했거든요. 한국인의 세계를 알아보는 기획이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는데 왜 일본이냐 하면은 사실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이. 네. 그래서 12월 9일 기준으로 보니까 10만 명당 확진자로 보면은 한국이 76명이고 네. 일본이 129명 많죠. 그런데 미국은 4천 명이 넘고 프랑스는 3천 명이 넘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일본과 한번 비슷한 질문들을 던져서 과연 한국인들은 어떠한 특수한 세계를 가지고 있나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석 설문조사를 하신 이유가 첫째로 누가 가장 희생을 많이 치렀나,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많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하나, 그리고 이것을 정부와 정치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죠. 이런 질문. 예, 그리고 과연 네. 시민들은 그럴 용의가 있는가? 시민들 예, 그런 이것도 이유가 굉장히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선 먼저 방역과 경제, 과연 한국과 일본 우리가 잘하고 있나, 이것부터 한번 보자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국이 67%, 일본이 28% 그렇다고 답해서 한국 시민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대응을 평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6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일본은 29% 많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은 정부가 경제에 신경을 쓰느라 방역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7%나 됐거든요. 예. 그럼 이걸 보고 사실은 좀 기분이 으쓱해질 만한 결과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사실 이 조사에는 보다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기사를 쓴 청관율 기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그러니까 공통의 도전 과제를 받아들자 이를 공동체의 과제로 전환해서 사회 전체가 몰입하는 일을 한국이 더 잘 해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번 조사에서 또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방역과 경제 중에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했더니 한국에서는 응답자 중에 87%가 방역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네. 답했어요. 뭐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답변인데 예. 그런데 직업이 자영업자이신 분들까지 81%가 경제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인데 네. 방역 중심으로 네. 하면. 그러니까 이 결과들을 추론해 보면은 사실 네. 한국인들에게는 방역이 최우선 가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예. 방역에 동참하는 것이 시민적인 의무이다라고 한국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전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네, 어떤 이런 시민 거네요. 의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자, 그렇다면 일단 방역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일본이 경제는 잘한 것으로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제적인 성과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인식으로 예. 시민들의 인식에 인식으로? 대해서 물었는데 네. 그러니까 방역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피해는 사실 차등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대상에게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하. 한국 조사에서는 지원해야 하는 우선순위들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이 꼽혔는데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선순위로 꼽히기는 했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답변은 45%, 예. 비정규직 노동자는 44%, 청년 구직자는 35%, 중소기업은 30%였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이 비율이 한국보다 일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72%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네. 말했고 가장 낮았던 청년 구직자 같은 경우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한 비율이 56%였습니다. 아니 그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동체를 중시하고 방역을 중시하면 그리고 누가 희생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응답이 나오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잘 방역에 협조도 하지 않고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뭐 70% 이상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한국 상황을 보자면은 첫 예. 번째는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비율이 일본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실은 자기 삶이 너무 힘겹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가 어렵다. 저분들 어려운 걸 알긴 알겠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네요. 네,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다 좀 깊은 분석인데요. 신뢰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예. 저희가 또 던졌던 질문 중에 코로나19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56%가 반대를 하셨어요. 워낙에 뭐 조세 저항이야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자원을 걷어가서 재배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어디선가 줄줄 셀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일의 비교를 한다면? 예,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이제 일본은 있고 한국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 첫 번째는 한국 정치는 방역을 공동체의 과제로 설정하는데 성공을 했고 했다. 그래서 예. 한국 시민들은 방역 참여를 의무로 여기고 때문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성공적일 수 있었다. 예. 예.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은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공동체가 방역에 몰두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은 한국 사회에서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경제나 방역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기사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고 거기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최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한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맞게 높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단계를 높이면은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 같은 분들한테 피해를 입는 만큼 자원을 재배분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루트가 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적절한 방역도 취하지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방역이랑 경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돌봐야 하는 선순환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예, 청건율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방역이라는 공동의 과업에 시민을 몰입시키는 동시에 방역 전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원 배분에 시민이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동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방역 전에는 정말 경제라는 생각보다는 방역 먼저 하고 희생자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는 이러한 체제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여기 국민적인 좀 마음이 모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짧게 정은주 편집장님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2차례 예.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한 성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지원을 해보기 전에 사실은 처음엔 설문조사를 했었고 지금은 지원을 해보고 나서 그 지원이 효과가 있었냐는 거에 의문을 표시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들어서 네. 3차 지원할 때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과성을 분명히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많은 분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5341님. 그러니까 조선시대 의병활동이나 IMF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방역도 나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또 7799님. 그런데 조사를 이번 겨울 지나고 한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12월 초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으니까요. 많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는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집장 대 편집장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2030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셨는데요. 남성도 우울증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성도 다른 세대들도 다 우울증의 문제가 있는데 2030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건 너무나 유명하죠. 네, 네. 지금 그래서 우울증이나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매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살인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그 정도로 예. 굉장히 높죠. 이게 인구 10만 명당 26.9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네. 65살 노인 자살률은 47명 정도로 높고요. 어허. 남녀로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이상 높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왜 여성 특히 2030의 우울증을 다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네. 좀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 코로나19가 이제 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자살률은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한 5% 정도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성별로 보면 남성은 9% 정도 줄어든 반면에 여성은 5% 정도 늘어난 추세예요. 남성은 오히려 9%가 줄었는데 여성은 5%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자살률에 대하여 이제 요새 최근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성들이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세대는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젊은 분들 인생의 참 황금기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왜 이 인생 황금기 2035 여성들에게서 우울증이 늘어나고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키워드를 2가지를 보면 이제 여성, 청년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 이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 한 2,000명 정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0년 2월 이후에 네.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근데 놀랍게도 2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4분의 1이 넘네요. 네. 26.8%.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단하기에 내가 지금 우울증에 심각한 정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3명 중 1명이 나는 중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거든요. 예. 생각해보면은 코로나19로 다 어렵지만 네. 특히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터로 이제 옮기는 이행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이 이행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큰 시대인데 일자를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울증이나 우울도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20대만큼 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는 네. 시기인가요? 근데 그렇죠. 그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못 고립되어 만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또 왜 여성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사실 별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예.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고 특히 노동시장에 나가보면 사실 그 차별이 굉장히 몸소 느껴지는 거죠. 예. 그것에 오는 충격, 그것에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크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잖아요. 남자 형제한테 밀리고 막 부모에게도 차별적 발언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직장에 사회로 나올 때 갑자기 차별에 다가오니까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혹은 아. 또 들어가고 나서도 예.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이 커버 스토리에서 보니까요. 지금의 이런 추세가 2008년과 닮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2008년과 닮았다는 게 그때가 코로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때가 경제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경제 위기. 위기. 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은 20대 후반 여성 자살률이 막 치솟아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은데 그때는 네.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여성 자살률이 높아진 거죠. 예. 이것도 역시 노동시장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쉽게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 비정규직에 많이 일하는 사람이 여성인 여성들이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 저임금과 노동 빈곤이 여성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2008년도와 근데 지금하고의 또 차이점을 보면 지금은 이제 결혼한 여성들도 굉장히 우울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아하.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예, 예. 그러면서 돌봄 노동이 급증을 하면서 육아 그- 스트레스. 네, 아. 그것이 또 하나의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우울, 분노, 짜증 이렇게 감정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그 코로나19 감염병이나 경제 위기 때마다 여성들 특히 이 청년 여성들에게 확 위기가 집중된다는 게 확 드러나네요. 네, 그런 게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김연아 기자는 이런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읽어보니까 그 2030 여성들 중에서 우울증을 실제 겪으셨던 분들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 좀 마음이 약간 서늘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필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 병원 문턱이 낮은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문화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유독 그 정신건강의학과는 문턱이 높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공유되고 그럴 필요가 진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정부가 2030 여성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1인 가구 여성, 무급 휴직 중인 청년 여성, 가족 돌봄 부담이 큰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커버 스토리를 취재를 해오시면서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정은조 편집장께서 주무부처 장관이다라면 어떤 것들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커버스토리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예. 우울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 먹는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것들 지원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공감과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경험을 나누다 보면 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나오면 조금 더 이 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들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7841님 약한 고리들부터 무너지네요. 지금은 2030 여성이지만 그 다음은 어느 세대, 어느 성별이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 알려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장 대 편집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